네, 3차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차시 강의는 근대 국제 질서의 이런 핵심적이고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1, 2차 세계대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20세기 전반부에 벌어졌던 두 번의 세계전쟁이죠. 그러니까 이 질서 자체가 서구가 만들어 온 근대적인 질서의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권 국가들끼리 서로 경쟁적으로 공존을 했지만 그러한 경쟁적인 공존의 그런 균형이 깨지면서 벌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유럽에서의 나름대로 19세기에 이루어졌던 세력 균형의 모습이 와해된 것이죠. 1900년대의 세계는 유럽 내에서는 국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유럽 밖에서는 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유럽 내에서 있었던 국제의 모습이 이 붕괴되는 그런 것이죠. 유럽의 국가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균형이 붕괴되면서 이것이 이제 전쟁으로 치닫게 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만 주로 나타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814-15년에 있었던 그런 빈회의 이후 이루어졌던 100년간의 평화가 붕괴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즉 빈회의, 빈체제, 유럽 협조체제가 붕괴되는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세력 균형을 통해서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유럽의 질서를 관리를 했다고 하면 그러한 나름대로의 제도적인 모습이 붕괴된 것이겠죠. 특히 유럽의 세력 균형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벌어졌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1871년도에 있었던 독일 통일이었습니다. 자, 독일 지역은 중부 유럽에 존재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중부 유럽 지역은 과거부터 이게 통합된 어떤 정치체가 장악을 하고 있었던 지역이 아니라 나름대로 분열된 그런 국가들이 서로 연대하면서 있었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860년대 초반에 비스마르크가 재상으로 등장을 하면서 독일이 이제 통일 전쟁을 이루게 되고 1872년에 마침 통일되게 됩니다. 즉 유럽 지역에서 특히 유럽의 중부에서 아주 강력한 하나의 통일된 정치체가 등장을 한 것이죠. 이것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겠죠. 그러면 기존에 유럽이 가지고 있었던 세력 균형이 붕괴되고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를 할 겁니다. 다행히 비스마르크는 그러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통일된 독일이 당시에 그 이전 시기에 나폴레옹 시대처럼 이렇게 새로운 어떤 유럽의 불안정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스마르크는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도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고 또 그것을 구조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 복잡한 동맹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체결하고 또 러시아와도 조약을 체결하고 동맹을 체결하고 그러면서 기존의 유럽에서의 위협이 독일이 아니라 역시 여전히 나폴레옹 전쟁을 일으킨 프랑스다라고 하는 관점을 계속 주지를 시키면서 견지를 하면서 나름대로 통일된 독일이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견제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붕괴된 세력 균형을 나름대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1890년도에 비스마르크가 하야하게 됩니다. 물론 비스마르크가 나이도 많았고 그렇지만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복잡한 동맹 체제로라도 세력 균형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유럽에서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20년이 지난 시기였는데 유럽도 해외로 많이 확장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팽창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국내적으로도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비스마르크가 그런 요구들을 이제 다 수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불만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 1890년도에 이러한 독일을 보다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팽창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비렐름 2세에 의해서 비스마르크가 해임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비렐름 2세는 독일이 보다 확장적인 정책을 펼치는 그런 정책을 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불안정 요소들이 다시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존의 유럽의 동맹 체제가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고착화 되는 것이죠. 갈등 구조로 고착이 되는 것이죠.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그 프랑스, 영국, 러시아 간의 이런 양대 동맹들이 갈등이 있는 것이죠. 즉 그 독일, 오스트리아 나중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가 참여를 해서 그 삼국 동맹이라고 하는 것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의 그 삼국 협상이라고 하는 이 양대 동맹 체제 갈등이 고착화 되었고 또 1차 세계 대전이 이것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러한 갈등 때문에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쟁으로 가는 길에서 보면 전쟁은 상당히 그 우연적인 사건에서부터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것은 그런 우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연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 구조적으로 그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에 그 관심을 가지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우연적인 사건이 그 전쟁으로 세계대전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양대 동맹들의 갈등 구조 고착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도화선이 된 것이죠. 트리거가 되어서 이 전쟁으로 확산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된 게 이제 발칸 지역과 중부 유럽 지역에서 오스만 제국이 쇠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1차 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스만 제국이 한때는 중부 유럽까지도 다 장악을 하던 굉장히 커다란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오스만 제국이 점차 쇠퇴를 하게 되면서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권력의 빈 공간이 생기는데 그 권력의 빈 공간은 그냥 주변에서 아무도 내버려 그냥 두지는 않겠죠. 그 빈 공간이 생기면 그 빈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또 권력 투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의 자리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독립을 하려고 하는 민족주의적인 운동을 많이 펼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지역 자체가 혼란스러운 지역이 되겠죠. 자, 이 지역은 오스만 제국이 쇠퇴한 지역이고 또 오스트리아가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한 혼란된 상황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인 그 발칸 지역의 국가인 세르비아에서의 한 민족주의자에 의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인 페르디난트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죠. 자, 그러면 한 국가의 황태자가 암살당하는데 왜 세계전쟁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암살당했기 때문에 세계전쟁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암살 사건이 일으키는 다양한 부수적인 파급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연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 자신들의 영향권 하에 있는 발칸 지역과 중부 유럽 지역에서의 어떤 통제를 강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반면 세르비아를 포함한 이 지역에서의 소수민족들은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면서 혼란스러운 시기가 계속 진행이 되었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 뒤에 이런 국가들 뒤에 커다란 나라들, 강대국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강대국들이 형성하고 있었던 양대 동맹들의 갈등들이 바로 1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바로 독일과 동맹을 맺고 있었죠. 세르비아는 민족적으로 그 슬라브 민족 계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슬라브 민족 계열의 그 가장 커다란 강대국인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후원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자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를 암살을 하게 되니까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 세르비아를 위협을 하면서 그 처벌을 하려고 보복을 하려고 했겠죠. 그러면 이 보복을 당하는 세르비아는 그 더 강한 강대국이 슬라브 국가인 러시아에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갈등이 황태자의 암살이라고 하는 갈등이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갈등으로 확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러시아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동맹국가인 독일에게 가서 그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러시아와 독일 간의 갈등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러시아는 다시 독일의 위협 속에서 러시아와 프랑스와 영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 자체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 독일과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의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암살당했기 때문에 세계 전쟁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암살 사건이 만들어내는 그런 다양한 결과들이 결국 당시 유럽의 양대 동맹의 갈등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그 전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그 19세기가 지나고 독일이 또 통일되면서 만들어진 유럽의 기존의 질서가 바로 이러한 그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양대 동맹의 갈등이 중첩되면서 1차 대전이 발발한 거죠. 실제 전쟁의 과정도 보면 1차 세계대전은 뭐 당연히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를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독일은 프랑스를 공격을 하면서 또 1차 세계대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세르비아의 전쟁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전쟁이 양대 동맹이 서로 얽혀 있음으로 인해서 독일과 프랑스와의 전쟁을 유발했고 이것은 다시 독일과 러시아의 전쟁이 되고 또 독일과 영국의 전쟁이 되는 것이죠. 즉 유럽 강대국들 간의 전쟁이 100년 만에 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비엔나 회의 이후에 유럽 강대국들의 전쟁이 19세기 내내 없었는데 이제 1914년도에 이러한 그 양대 동맹의 갈등 속에서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황태자의 암살 사건이 벌어지자 이것이 다시 유럽 강대국들의 그 세력 전쟁으로 지금 중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 세계대전에는 제국주의의 문제와 민족주의의 문제 그리고 유럽의 세력 균형의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와해되면서 그 전쟁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짧은 시간에 마무리됩니다. 독일이 패배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패배를 하고 3국 협상 국가인 영국, 러시아, 프랑스가 승리를 하게 되는 국가죠. 물론 이제 러시아는 1917년도에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물러나게 되죠. 이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발생을 하면서 1차 대전은 자본주의 전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본주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쟁에서 이제 물러났죠. 여하튼 전쟁은 그 영국과 프랑스의 노력하에 또 미국이 지원을 하면서 참전을 하면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 특히 베르사유 조약을 맺은 이것이 그 1차 세계대전의 평화조약이죠. 결과한 평화조약, 마무리한 평화조약인데 자연스럽게 미국이 참전하면서 미국이 큰 1차 세계대전의 승리에 큰 역할을 하면서 미국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이 이 평화조약의 파리 강화회의에서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드로 윌슨은 이상주의자로서 기존의 국제 질서가 가지고 있었던 세력 균형의 원칙이나 어떤 지도자들의 그 비밀 외교의 모습들 그리고 그 이 지도자들이 복잡한 동맹조약을 통해서 비밀스러운 동맹조약을 통해서 유럽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에 굉장히 비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즉 권력 정치적인 모습이 유럽의 질서를 망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바로 1차 대전의 원인이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그 세력 균형에 기반을 한 유럽 질서를 벗어나려고 이제 노력을 하면서 국제연맹 리그 오브 네이션스를 이제 창설을 하게 되죠. 세력 균형에 의한 무정부적인 국제 정치 질서를 비판하면서 그것을 대신해서 집단 안보, 컬렉티브 시큐리티 원칙에 기초를 했다는 거죠. 컬렉티브 시큐리티 집단 안보라고 하는 것은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 행위에 대해서 회원국 모두가 그것을 회원국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를 하고 회원국 모두가 이러한 침략 행위에 일제히 대응을 함으로 인해서 전쟁을 미리 억제한다라고 하는 구상입니다. 즉 어떤 특정 국가가 국제사회를 위협을 하면 나머지 모든 국제사회 회원국들이 그 전쟁에 대한 보복을 취함으로 인해서 아예 그러한 행위 자체를 침략 행위 자체를 할 생각을 못하도록 미연에 사전에 억제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고 완벽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잘 운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즉 근대 국제질서가 가지고 있는 무정부적인 속성을 극복하고자 했는데 그러한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국내 사회에는 정부가 있죠. 최고의 권위자로서 정부가 존재하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질서를 유지를 하는데 국제사회 질서는 그러한 위계 구도에서 만들어지는 질서가 아니라 무정부적인 구조에서 주권 국가들 사이의 합으로서 이루어지는 질서였다는 거죠. 그런 애너키적인 질서는 국제사회와 국내 사회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국내법과 국제법의 구성력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게 그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국내적으로는 경찰 조직과 군대 조직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전쟁을 치를 때도 그렇고 국내적으로 치안을 유지할 때 나름대로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한 나라가 침략을 받더라도 다른 나라들에게 그것을 도와줄 것을 강제할 수는 없죠. 물론 그런 국제사회의 어떤 정신에 의해서 평화를 이룩하려는 정신에 의해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제연맹의 창설 노력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를 하게 되죠. 그 실패를 하게 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당시에 그 국가들 간의 그 국가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데 그걸 잘 조정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강했죠. 국제사회에서의 침략 도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른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반드시 자기 나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겠죠. 또 윌슨이 민족 자결 원칙에 의해서 유럽에서의 기존의 식민지 국가들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사실 이러한 그 원칙들이 사실은 이 다른 어떤 민족들에게 유색인종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럽 지역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원칙 자체가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윌슨이 가지고 있었던 유럽 질서에 대한 구상들도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파리 강화 회의의 그런 조약인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의 배상 책임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독일이 굉장히 많이 반발했습니다. 아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원인을 보면 물론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한 것이 원인이지만 사실은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세르비아 사이에서 벌어졌던 하나의 그러한 암살 사건인 작은 사건이 크게 확산된 것이죠. 처음부터 독일이 프랑스나 다른 국가를 침략하려고 의도했던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뭐 슐리펜 계획이나 이런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관계사나 외교사를 배울 때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 독일 역시 당시 팽창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쟁의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구조적으로 보면 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유가 양대 동맹들의 갈등 관계였다라고 보면 독일의 입장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과는 달리 1차 세계대전에는 상당한 억울함을 표명하면서 상당히 저항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프랑스의 강력한 그런 어떤 주장으로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의 배상 책임이 강하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독일이 굉장히 반발을 하게 되고 독일의 민족주의가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1930년대가 되면 독일에서 나치즘이라고 하는 국가사회주의가 발전을 하게 되고 히틀러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독일 내부에서 발생한 이런 정치적인 어떤 소용돌이가 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것의 중요한 모습이고 히틀러라고 하는 개인적인 역할이 굉장히 컸지만 1차 세계대전의 마무리로서 보여지는 어떤 국제연맹의 창설이나 어떤 독일의 배상 책임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의 마무리를 한 파리 강화회의와 베르사유 조약이 이전에 나폴레옹 전쟁을 마무리를 한 비엔나 회의, 빈 회의와는 달리 이렇게 현실적으로 잘 적용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빈 회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최소한 유럽 협조 체제의 구조에서 유럽 국가들이 100년 동안 거의 세력 전쟁을 하는 강대국들 간의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성공을 한 것이죠. 나름대로 100년간의 평화를 유도를 한 것이죠. 물론 1차 세계대전이 결과적으로 발발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100년간의 평화를 유지시켰다고 하는 점에서는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한 파리 강화회의와 파리 평화회의와 그런 베르사유 조약은 그만큼의 효과와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변국들 간의 국가이익의 충돌을 또 야기시키면서 2차 대전을 구조적으로 잉태시킨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국제연맹을 창설하고자 주창했던 그런 우드로 윌슨의 나라인 미국이 국제연맹에 불참했습니다. 미국이 참여해야지 국제연맹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을 텐데 미국이 미국 의회가 반대를 한 거죠. 그런 반대를 통해서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제연맹이 취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출범하면서부터 벌써 약화되어서 국가 이익을 서로 잘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결국
1930년대에 그 유럽과 국제사회의 혼란을 미리 예고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20년대에는 1차 대전의 경험을 통해서 그 교훈을 삼아서 1차 대전을 교훈을 삼아서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1930년대가 되면 유럽 지역도 그렇고 동아시아 지역도 그렇고 특히 유럽에서는 독일이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이러한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면서 침략 행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들이 혼란된 상황을 다시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한 국제연맹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새로운 구조적인 어떤 그 혼란을 불안정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제 그러한 구조적인 혼란 속에서 2차 대전으로 발발이 된다는 것이죠. 2차 대전은 1차 대전과는 달리 이제 그 유럽 전쟁과 동아시아 전쟁,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이제 그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각각 발발한 시기도 좀 다르죠. 독일과 이탈리아에 대한 유럽 전쟁은 1939년 9월에 발발하게 됐죠.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을 하게 되고 또 영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프랑스 국가들이 이에 반발을 하면서 그 히틀러의 독일을 저지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그 아시아 태평양 전쟁은 일본이 1941년 12월에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이제 발발하기 시작된 거죠. 지역도 다르고 발발한 시기도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결합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동맹을 이제 맺는 거죠. 서로 간에 소위 얘기하는 엑시스, 추측국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동맹을 통해서 각기 지역을 분할시키면서 전쟁을 수행을 했던 것이죠. 사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니까 유럽에서의 독일에 대한 전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유럽에서의 전쟁을 통해서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과정들은 사실은 20년대 말에부터 발생한 혼란 시기에서부터 기인한 면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그런 그 대공황의 그런 시기를 살펴보면 이 1929년 이후에 얼마나 유럽이나 전 세계가 혼란의 나락에 빠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20년대는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였고 안정된 시기였지만 이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경제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자 각국들이 자신들의 국가 이익만을 강조를 하면서 고립주의적인 보호 정책을 펴고 높은 관세를 매기게 되겠죠. 그러면 자국이 살기 위해서 다른 국가의 희생을 담보로 해야 되는 것인데 세계 모든 국가가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경쟁적이고 충돌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우드로 윌슨이 그 파리 평화회의에서 생각을 했었던 구상했었던 그러한 이상주의적인 노력은 좌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1차 대전 이후에 잠시 동안의 평화의 기간은 끝이 나고 2차 세계대전으로 가게 됐죠. 2차 세계대전의 또 다른 측면인 아시아 태평양 전쟁은 아시아에서의 또 문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1920년대 30년대를 거치면서 만성적인 불황을 겪고 경제적인 공황을 겪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고자 한반도와 만주로 진출했습니다. 설명했다시피 1910년 한일 합방 조약을 통해서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었고 그 이후에 만주로 진출하고 1931년도에 만주 사변을 일으킵니다. 군부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민간 지도자들이 군부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주의적인 모험주의가 상당히 득세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이 국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안정한 모습들을 대외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대외적으로 확장하면서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는 것이죠. 일본 국민이 대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대외적인 애국적인 열정을 강제하면서 그 대외적인 문제에 몰입을 시키면서 국내적인 불만을 무마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일본의 외교가 군사 외교적인 모습을 상당히 많이 띠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군부가 굉장히 크게 득세를 하면서 권력을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1930년대의 그 일본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그 도발적인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이게 됩니다. 1932년도에 만주국을 건설하고
33년도에는 마침내 국제연맹을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대에 유지를 했던 워싱턴 및 그 런던 조약을 파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구미 제국, 특히 유럽 제국과 유럽과 국가들과 미국과의 협력 관계 종집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고 이제 중일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중국 지역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 팽창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이 계속해서 팽창을 하려고 하자 사실은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반발을 하게 되죠. 일본이 이 중국 지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 지역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인 미국이 반발을 하게 되고 미국이 일본의 모습을 견제하게 되니까 일본이 이제 최종적인 결심을 하고 미국의 하와이의 진주만을 1941년 12월에 그 공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공습을 하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의 한 축인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일본이 미국에 패배하면서 다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미국이 일본을 장악하고 일본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후 시기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근대적인 질서의 그런 어떤 최종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쳐서 2차 대전의 결과 형성되는 미국과 소련의 질서로서 이제 그 냉전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네. 자, 3차시 강의를 마지막으로 오늘 첫 번째 그 강의 근대 국제 질서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